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즐기기 위해 나를 3년 동안 감옥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만기 출소하는 날, 그는 수억 원대 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를 마중 나왔다. 하지만 교도관이 전한 한마디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다. 과연 이 지독한 악연의 끝은 어떻게 될까? 철창이 맞물리며 내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지방교도소의 거대한 철문이 서서히 옆으로 밀렸다. 문 안쪽 경계선에선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너머로 뻗은 굽은 도로를 바라보았다. 내 몸에는 3년 전 입고 들어왔던 낡고색 바레옷이 그대로 걸쳐져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대충 묶어 넘긴 채 갈라진 두 손은 겉옷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3년. 마침내 나는 이 푸른 선을 넘어선다. 하지만 내 깊은 내면은 잘 알고 있었다. 단순히 이 문을 나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함, 내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배신, 그리고 내 연녀를 지키기 위해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워 감옥으로 밀어넣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까지. 교도소 정문 바로 밖, 흙먼지 날리는 도로 한가운데 칠흑같이 반짝이는 제네시스 GV80 한 대가 육중하게 서 있었다. 평소 거래처 사장들과 고급 한정식집을 갈 때나 타던 그 비싼 차가 이런 외진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다. 차문 옆에는 권도진이 서 있었다. 구김 하나 없이 다려진 명품 셔츠를 입고 훤칠한 체격에 미간을 살짝 찌푸린 모습. 시대를 잘 타고나 벼락부자가 된 포천목재 공장 사장 특유의 가부장적이고 오만한 태도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3년 전보다 조금 야윈 듯한 그는 내가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질까 두려운 듯 철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이 먼 곳까지 차를 몰고 왔다고 했다. 그때마다 나는 면회를 거부했고 그에게 돌아간 건 교도관이 전하는 접견 거부라는 단어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뻔뻔하게 버텼다. 돈 있는 자의 오만함이랄까. 자신이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뉘우치는 척 연기하면 내가 출소하는 날 눈물을 흘리며 기회를 줄 거라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꿀꺽 침을 삼키며 다급한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쥐어짜낸 가짜 떨림으로 가득했다.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희진아.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그 비싼 외제차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를 보는 듯했다. 몸을 돌려 낡은 옷까지 몇 벌이든 비닐봉지를 들고 도로 반대편 은행나무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고유리의 하얀색 기아레이가 벌써 도착해 있었다. 밑바닥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내둘도 없는 절친 유리는 나를 보자마자 붉어진 눈으로 달려와 나를 꽉 끌어안았다. 내굳어있던 척추가 조금씩 풀렸고 한참 뒤에야 거칠어진 손을 들어 유리의 등을 토닥였다. 나왔어. 내가 속삭였다. 짧은 세 글자였지만 그 이면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악물고 버텨낸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오직 나만이 알았다. 우리가 더 말을 나누기도 전에 뒤에서 도진의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에는 고집과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희진아, 내가 데려갈게.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집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어찌 저리도 매끄럽게 튀어나오는지 그제야 나는 고개를 들어 권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빛은 잔잔하고 차가웠다. 원망도 울부짖음도 구차한 눈물도 없었다. 나는 그를 길가다 마주친 완벽한 타인처럼 바라보았다. 그 지독한 냉랭함의 도지는 멈칫했다. 차라리 내가 악을 쓰며 욕하고 때리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는 다급히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해 공장 장부 문제.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강납이 그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그랬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만 나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와서 너 기다렸어. 나랑 가자. 내가 다 보상할게. 강나비는 벌써 쫓아냈어. 내 자리 다 돌려줄게. 도진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고 그의 손은 허공에 굳은 채 멈췄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단 한 줌의 온기도 없었다. 유리가 즉시 내 앞을 막아섰고 도진을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다. 연기 그만해라. 권도진. 내 친구 이제 막 지옥 문턱에서 걸어 나왔는데 여기서 길을 막아? 네가 얘 인생 시궁창에 처박은 걸로도 모자라? 비켜. 난 그냥 내 안에 데려가려는 것뿐이야. 희진아, 우리 집이잖아. 도진은 아직도 가장의 체면을 세우려 목핏대를 세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헛웃음이 터졌다. 지독히도 비웃음 섞인 옅은 미소였다. 집? 네가 네 내연녀 지키겠다고 내게 횡령죄 뒤집어 씌워 감옥에 쳐넣은 그날 내 집은 이미 없어졌어. 비수처럼 꽂힌 내 말에 도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돈과 공장 사장이라는 지위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개 숙여 사과하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비켜. 나는 그의 어깨를 밀치고 유리의 차로 향했다. 당황한 도진은 이성을 잃고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놔. 유리가 소리치며 그를 밀쳐내려 했다. 나는 도진의 손에 꽉 잡힌 앙상한 내 손목을 내려다보며 이빨 사이로 내뱉었다. 이 손 놔. 그 알량한 동정심으로 나를 더 더럽히지 마. 밖에서 네가 한 그 가짜 참회가 저 안에서 내가 뼈 시리게 견뎌낸 하루하루를 덜어주기라도 했니? 그 역겨운 회계 타령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집어치워. 도진은 얼어붙었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교도소 측면에 작은 철문이 열렸다. 지난 수년간 여자 수용자 구역을 담당했던 임정우 교도관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정복 차림을 한 임 교도관은 감방 안에서 내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던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준 사람이었다. 임 교도관을 본 도진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히 매달렸다. 교도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내가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면회온 거 다 보셨잖아요. 저 정말 희진이한테 보상하고 싶습니다. 임 교도관은 다가와 흐트러진 도진의 모습을 훑어본 뒤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무덤덤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권도진 씨, 매일같이 여기 오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3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맹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임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매섭게 번뜩였다. 그렇게 3년이나 정문 앞을 두드리셨다면서 백희진 씨가 수감 생활 2년 차에 예쁜 딸을 출산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허공에 붕 떴고 그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며 뒤로 비틀거름 쳤다. 임 교도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또박또박 반복했다. 백희진 씨가 교도소 의무실에서 딸을 낳았다고요. 그 아이 올해로 2살입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했다. 그는 피가 차갑게 식은 얼굴로 획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감옥에서 애를 낳았다고? 희진아, 진짜야? 네가 내 아이를. 도진은 숨을 헐떡이며 질식할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단 한 점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침묵은 그의 영혼을 물어뜯고 있었다. 수만 마디의 저주보다 더 잔인한 침묵이었다. 도진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매일 교도소 앞을 찾아오는 수뇌보를 지닌 너그러운 남편이라 자부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감옥으로 보낸 아내가 제 핏줄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그 캄캄하고 춥고 비참한 곳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 내 딸이야? 도진이 눈물이 그득한 채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유리가 옆에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독히도 씁쓸한 웃음이었다. 이제 와서 그딴 걸 묻는 거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희진이가 입덧으로 노란물까지 토해낼 때 너 어디 있었어? 꽁보리밥 한술 못 넘길 때 넌 어디 있었냐고. 조산으로 하혈하며 교도소 의무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두 목숨이 끊어질 뻔했을 때 넌 대체 어디 있었냐? 매일 면회왔다고 떠벌렸지? 정작 얘네 모녀가 널 가장 필요로 할 때 넌 그 더러운 돈더미랑 강나비 그 여우 같은 년품에 처박혀 있었잖아. 유리의 외침은 둔기가 되어 도진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흙탕물 웅덩이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GV80 보닛을 부여잡은 두 손에 시퍼런 핏대가 섰고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렸다. 지난 3년간 그는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제 친딸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마저 스스로 짓밟은 것이었다. 비단입을 위해서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좁디 좁은 감방에서 엄마와 함께 모진 굴욕을 견뎌야 했다. 이 모든 게 제 손으로 만든 지옥이었다. 희진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도진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오열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듯 그를 응시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말하면 내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인간에게 좋은 아빠 행세할 기회라도 주라고? 권도진, 넌 그럴 자격 없어. 말을 마친 나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유리의 차에 올라탔다. 유리는 도진을 죽일 듯이 쏘아보고는 재빨리 운전석에 타 엑셀을 밟았다. 한참을 달리던 유리가 코를 훌쩍이며 조심스레 물었다. 손목 안 아파? 아까 그 미친놈이 꽉 잡았잖아? 한번 봐봐. 나는 깡마른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피부 위로 시뻘건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이깟 육체의 고통은 내가 겪어온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겉옷소매를 당겨 흉터를 가리며 덤덤히 말했다. 괜찮아? 이게 어떻게 괜찮아? 유리가 운전대를 퍽퍽 내리치며 이를 갈았다. 건도진 그 뻔뻔한 새끼. 3년 전에 강나비랑 짜고 공장장부 조작해서 널 감옥에 보내놓고 이제 와서 수뇌보 코스프레를 해? 제일 역겨운 건 왜 애 가진 거 말 안 했냐고 따지는 거였어. 지가 뭔데? 아빠 자격이나 있대? 나는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휙휙 지나가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당연히 자격 없지. 오늘 임 교도관님이 사실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걘 아직도 지가 너그러운 남편인 줄 알고 비련의 주인공 행세나 하고 있었을 거야. 비싼 차 끌고 와서 고개 한번 숙이면 내가 넙죽 감동해서 예전처럼 짓떠받들 줄 알았겠지. 유리가 코웃음을 쳤다. 졸부 새끼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지. 내 생각에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 그 새끼가 진실을 알고 미쳐 날뛰지 않을까? 미치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도진에게 있어 타인 앞에서 자신의 잔인함이 까발려지는 것은 발가벗겨져 명동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인간이 괴로워하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야. 내가 빼앗긴 걸 어떻게 되찾느냐지. 출근 시간대 차들이 빵빵거리는 도심을 지나 차는 일시간여 만에 외곽의 한 조용한 오피스텔에 멈춰 섰다. 7층에 위치한 방은 넓진 않았지만 채광이 좋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하고 따뜻한 공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깨끗하게 닦인 마루, 파스텔톤 커튼, 테이블 위에는 들국화가 꽂힌 꽃병이 놓여 있었다.
특히 거실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플라스틱 책장과 포근한 토끼 인형들을 보자 나는 문지방에 선 채 굳어버렸다. 이렇게 집다운 곳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유리는 신발장 위에 차키를 던지고 내 어깨를 눌러 소파에 앉히며 씩 웃었다. 뭘 그렇게 멍하게 서 있어? 이 방 지난주에 내가 계약했어. 청소 이모님 불러서 싹 치워놨고 여기 1층엔 보안 요원도 있고 카드키 없으면 못 올라와. 권도진 그 개자식이 깽판 치러 오고 싶어도 못 올 테니까 걱정 마. 너 여기서 몸 좀 추스르고 나면 나랑 같이 우리 새봄이 데리러 가자. 딸의 이름이 나오자 내 눈동자를 덮고 있던 얇은 얼음이 비로소 조금 녹아내렸다. 목이 메어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에야 겨우 물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새봄이는 이모님 댁에서 어땠대? 어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 우리 조카가 순둥이잖아. 유리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떠오며 입맛을 다셨다. 근데 내보고 싶다고 어젯밤엔 토끼 인형 안고 옹알옹알 묻더라. 희진 엄마 나쁜 놈 떼찌하러 가서 왜 안 와? 이러는데 내 속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겉옷 주머니를 뒤져 꼼꼼하게 코팅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양갈래 머리를 한 통통한 볼의 여자아이, 햇살처럼 맑게 웃는 얼굴, 바로 새봄이었다. 피와 눈물로 맞바꿔 지켜낸 나의 작은 생명.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이라는 음침한 곳에 갇혔을 때 혀를 깨물고 죽지 않게 나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 사진을 보는 내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오늘부터 그 누구도 우리 모녀를 짓밟게 두지 않을 거야. 나를 진흙탕에 처박은 쓰레기들. 똑같이 시궁창 맛을 보게 해주겠어. 그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유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현관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저 태경입니다. 단호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유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들어온 사람은 신태경 변호사였다. 지방에서 활동하지만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함으로 소문난 그는 내가 복역하는 동안 유리의 부탁을 받고 이 까다로운 재심 사건을 도맡아 조사해온 인물이었다. 단정하게 셔츠를 바지 안에 넣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든 그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백희진 씨, 출소를 축하드립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 제가 부탁드린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신 변호사는 군더더기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며칠 동안 3년 전 포천 목재 공장 횡령 사건의 회계장부와 재판 기록을 모두 뒤졌습니다. 권도진이 목재상으로 졸부가 되긴 했어도 서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더군요. 이거 보시죠. 그가 펼친 첫 장은 계좌이체 내역서였다. 이게 재무이사였던 강나비가 끝까지 은폐하려 했던 가장 확실한 단서입니다. 3년 전 그녀는 자재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15억 원을 외부로 빼돌렸습니다. 이 돈은 대포 통장 3개를 돌고 돌아 결국 그녀의 친모 명의로 된 적금 펀드로 흘러들어갔죠. 나는 차가운 눈으로 15억이라는 숫자를 훑어내렸다. 그의 강나비는 나의 내부 회계 결제 권한을 도용해 사인을 위조하고 이 거액을 빼돌렸다. 그러고는 내가 공장 돈을 횡령하고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범이라고 소문을 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신 변호사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다. 강나비는 희진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공장 총괄소장이었던 류재혁과 결탁했습니다. 그들은 밑에서 일하던 일용직 보조들을 돈으로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죠. 하지만 그들이 멍청하게도 돈 세탁에 꼬리를 남겼습니다. 제가 그 거짓 증인 중 한 명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유리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아유, 그 여우 같은 년, 남의 남편 뺏은 걸로도 모자라 15억이나 꿀꺽하고 본처를 감방에 쳐넣어 이번에 아주 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그들은 내가 감방에 들어가면 두 다리 뻗고 잘 줄 알았겠지만 나는 감옥에서 건설 하청업체 사장의 아내와 친해지며 업계의 생리를 낱낱이 파악했다. 권도진의 목재 공장이 과거 어떤 식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했는지 퍼즐을 맞췄고 유리를 통해 신 변호사에게 조사를 의뢰했던 것이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내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나는 무심한 눈으로 막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내려다보았다. 희진아, 내가 1000번만 번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우리 아이는 죄가 없잖아. 아빠가 필요할 텐데. 제발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나 지금 오피스텔 1층 로비야. 메시지를 본 유리가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다. 미친놈,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야 뭐야? 기어이 여기까지 미행을 해? 당장 경비 불러서 쫓아내. 나는 대답 없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찌질한 감성팔이 문자를 캡처한 뒤 미련 없이 번호를 차단했다. 발코니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연 1층 경비실 앞에 도진의 검은색 GB80이 서 있었다. 그는 차 밖에 서서 나이 지긋한 경비원에게 손짓 발짓을 하며 올려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다. 위풍당당하던 사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제 손으로 박살낸 가정의 환영을 붙잡으려 발악하는 몽유병 환자 같았다. 나는 등을 돌렸고 내 눈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신 변호사님, 3년 전 거짓 증언을 했던 자를 찾으셨다고 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 변호사는 수첩을 꺼내며 대답했다. 오상철입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격리보조로 일하다 도박비 때문에 잘렸죠. 한동안 잠적하더니 지금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인천 외곽의 허름한 카센터에서 타이어 때우고 세차나 하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권도진이나 강나비 쪽에서 먼저 냄새를 맡고 돈으로 입을 막거나 아예 섬으로 빼돌릴 겁니다. 나는 의자에 걸쳐둔 바람막이를 집어들고 팔을 꿰었다. 그럼 기다릴 시간 없네요. 지금 당장 오상철 잡으러 가죠. 신 변호사는 나를 빤히 보더니 깊이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서류를 재빨리 낡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결심이 서셨다면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방금 공장 쪽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권도진 쪽 사람들도 오상철을 찾으려고 사방을 들쑤시고 있답니다. 무척 다급한 모양입니다. 권도진 그 새끼 행동력 하나는 끝내주네. 유리가 차키를 집어들며 비꼬았다. 아침엔 교도소 앞에서 순정파 코스프레 하더니 저녁엔 조폭 풀어서 입막음 시도해? 역시 도둑이 제발저리는 꼴이네. 초겨울에 매서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내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았다. 아침에 내가 감방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권도진이 보인 충격은 진짜였을 것이다. 운동화를 꿰어 신으며 내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권도진처럼 체면이 목숨인 인간에게 그깟 얄팍한 부성에는 돈 한 푼 가치도 없어. 사장 자리와 공장의 명운 앞에서는 말이지. 걘 오상철이 입을 열까봐 두려운 거야. 그 점자는 사장님이 사실은 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팔아넘긴 파렴치한이라는 게 세상에 까발려질까봐 발악하는 거지. 신 변호사가 문을 나서며 덧붙였다. 복도 조명이 그의 침착한 옆 얼굴을 비췄다. 오상철의 상황은 시궁창입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후 도박에 빠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만약 권도진의 수하들이 먼저 닿는다면 빚갚을 돈다발을 쥐어주고 입을 막든가 영원히 묻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증거의 사슬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절대 선수 뺏기면 안 되겠네. 유리가 이를 꽉 깨물며 1층 주차장에 기아레이 잠금을 해제했다. 빨리 타. 엑셀 밟아서 날아갈 테니까. 뒷좌석에 앉아 김이 서려가는 차창 밖을 응시했다. 빠르게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시간에 바라보는 자유로운 밤거리였다. 예전 겨울밤 권도진과 나는 낡은 스쿠터를 타고 목재를 배달하러 다녔다. 내 손은 나무가시에 찔려 피가 났고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맹세했다.
희진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나중에 공장 커지면 외제차 사서 떵떵거리며 호강시켜줄게. 집도 생겼고 외제차도 샀고 공장은 포천 일대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컸다. 하지만 그의 조수석에 앉은 건 내가 아니라 젊고 예쁜 재무이사 강납이었다. 옛 맹세는 바람결에 흩어졌고 내게 남은 건 그들의 조롱 섞인 징역 3년의 판결문뿐이었다. 이제 그 남자는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숨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질주하고 있다.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신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깼다. 그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유리를 안내했다. 외곽도로로 2km만 더 가면 철거 직전에 구시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차는 목표물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어두운 골목, 구석에 멈춰 섰다. 정면에는 글자가 떨어져 나가 간판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는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의 카센터가 있었다. 셔터가 반쯤 열려 있었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기름때와 쓰레기로 뒤덮인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늦은 시간인데도 안에서는 스패너가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났고 구석에는 문신을 한 불량배 몇 명이 쭈그려 앉아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었다. 신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잘 보세요. 양복 바지에 셔츠를 구겨 넣은 건달 같은 남자 2명이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죠. 이 동네 사람들 아닙니다. 10중 8구 건도진이 보낸 놈들입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응시했다. 정말 두 남자는 카센터 쪽을 힐끔거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만약 저들이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면 쥐새끼처럼 겁 많은 오상철은 놀라서 도망칠 게 뻔했다. 오상철은 뒤통수 치는데 도 같은 놈이에요. 본성이 탐욕스러우면서도 비겁하죠. 나는 셔터문을 노려보며 분석했다. 지금 사채업자들 피해서 숨어 있는데 저렇게 빼입은 놈들이 찾아오면 옛날 직장 상사가 돈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채권자가 보낸 깍두기들인 줄 알고 기겁하겠죠. 앞문이 저렇게 시끄러우니 절대 얼굴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런 공장 구조는 백발백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도망칠 수 있는 뒷골목 비상구가 있습니다. 권도진 패거리와 앞문에서 마주치는 건 긁어부스럼입니다. 역할을 나누죠. 유리가 운전대를 탁 치며 두 눈을 반짝였다. 앞문은 나한테 맡겨. 깽판 치고 시선 끄는 건 내가 전문이잖아. 저기 술 취한 아저씨들한테 시비 걸거나 지갑 털렸다고 악을 쓸 테니까 최대한 시끄럽게 만들게. 권도진 똘마니들은 그쪽으로 시선이 쏠릴 거고 안에 있는 오상철은 밖이 시끄러우니 지레 겁먹고 뒷문으로 튈 거야. 조심해. 나는 유리의 손목을 가볍게 쥐며 당부했다. 다치면 안 돼. 상황 안 좋으면 바로 빠져. 알았어. 내가 시장통에서 구른 짬바가 몇 년인데 저런 조무래기들한테 당할까봐? 유리가 윙크하더니 차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나와 신 변호사는 차에서 내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를 크게 우회해 카센터 뒤쪽의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다. 골목은 숨이 막힐 듯 습했고 손을 뻗어도 5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다. 발밑에는 썩은 무릉덩이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폐타이어 뒤 으슥한 곳에 몸을 숨겼다. 바로 옆에는 뒷문으로 보이는 찌그러진 철문이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쿵쾅거렸다. 이 숨막히는 어둠 속에 서 있으니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밤을 지새우던 기억이 떠올랐다. 고통, 더러움, 절망. 나는 그 모든 것을 뼛속까지 맛봤다.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몇 분 후 골목 반대편 앞쪽에서 쌍욕이 터져 나왔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녀. 남의 가방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유리의 카랑카랑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과장되게 울려 퍼졌다. 곧이어 플라스틱 의자가 넘어지는 요란한 소리와 취객들의 고함,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엉켰다. 성공적인 어그로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역시나 얇은 슬레이트 벽 너머로 다급하게 뛰어가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공구통을 걷어차는 와장창 소리,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리는 달칵 소리. 끼기익.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런 불빛이 어두운 골목으로 새어나왔다. 불빛과 함께 땀에 찌든 더러운 민소매 셔츠 차림의 왜소한 사내가 쥐새끼처럼 뛰쳐나왔다. 그는 바닥에 구르는 벽돌 조각에 걸려 미끄러운 기름 웅덩이에 코를 박을 뻔했다. 찍찍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오상철은 이끼 낀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은 뒤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 소리에 기겁하며 뒤를 힐끔거렸다. 가슴이 터질 듯 헐떡이고 있었다. 그가 골목의 유일한 출구를 향해 도망치려 몸을 돌린 순간 훤칠한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런 불빛 아래 팔짱을 끼고 선신 변호사였다. 오상철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고 입에서 상욕이 튀어나오려는 찰나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어둠의 사각지대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쓰레기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좁은 골목에서 그는 나를 보자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도박빛과 수면 부족으로 누렇게 뜬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입을 떡 벌린 채 백주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 더듬거렸다. 이사님? 상철은 뒷걸음질 치다 뒤에 쌓인 폐타이어 더미에 발목이 걸렸다. 어떻게 여기에? 나는 그에게 두 걸음 앞까지 다가가 섰다. 차가운 내 시선이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찌르듯이 훑어내렸다. 3년 전 법정에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백희진 이사님이 장부 조작을 지시했습니다라고 뻔뻔하게 위증했던 놈이 지금은 꼬리 내린 개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3년 만인데 내 얼굴을 안 잊어버렸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분노로 악을 쓰지도 않았지만 그 무게는 바위처럼 짓눌러 왔다. 상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양아치 특유의 본능이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눈알을 굴렸지만 신 변호사가 이미 퇴로를 막아선 상태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상철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를 부렸다. 재판은 옛날 옛적에 다 끝났고 출소하셨으면 조용히 사시지 왜 날 찾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상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비웃음이었다. 3년 전 재판 결과가 어땠는지는 내가 너보다 뼈저리게 잘 알아.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구질구질한 옛날 이야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 그 알량한 변명을 들으려는 것도 아니야. 나는 반보 앞으로 다가가 그를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몰아붙였다. 저 밖에서 권도진이 보낸 놈들이 널 찾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왔지. 권도진이라는 이름에 상철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숨을 헐떡이며 찌든 민소매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어때? 연기 계속할래? 골목 저편에서 빈정거리는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돌아온 유리가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빙글빙글 웃으며 서 있었다. 너 몸값 꽤 비싸더라, 오상철. 지금 저 앞문에 셔츠 바지에 쳐넣은 조폭 2마리가 네 행방을 묻고 있거든. 내가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 당황해서 권 사장한테 보고하러 잠깐 빠지긴 했는데 너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상철은 진심으로 공포에 질렸다. 도진이 왜 자신을 찾는지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주모자는 아니었지만 나를 감옥에 보내는데 돈을 받고 핵심 증언을 한 꼴이었다. 빚쟁이를 피해 시궁창에 숨어 살며 예실은 묻혔다 생각했는데 이제 양쪽에서 턱 밑까지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 전 진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살려주세요. 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울먹였다. 알아. 내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칼날처럼 예리한 단어들이 쏟아졌다.
강나비가 그 허위 자재 청구서 덮어주는 대가로 너한테 얼마 찔러줬는지, 그 결제 서류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적 없다는 것도, 권도진이 증인들 입 막으려고 돈 뿌렸을 때 네가 그 콩고물을 얼마나 주워 먹었는지 다 안다고. 내 말이 하나씩 꽂힐 때마다 상철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더듬거렸다. 어떻게 다 아셨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 변호사가 여유롭게 나섰다.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오상철 씨, 방금 당신이 짓거린 말들 이미 다 녹음됐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신 변호사가 두 손가락을 펴들며 벼랑 끝에 인간을 압박하는 전문가다운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첫째, 계속 입 다물고 버티다가 잠시 뒤 권도진이 보낸 놈들한테 끌려가십시오. 걔들이 당신 입에 돈다발 쑤셔넣고 자기네 사장님 살리려고 모든 횡령과 위증의 죄를 당신한테 독박 씌울 겁니다. 경찰 수사 시작되면 다른 놈들 대신 징역 10년 썩을 사람은 오직 당신 하나뿐입니다. 상철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둘째, 신 변호사가 이어갔다. 우리를 따라가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수사기관에서 증언하여 선처를 받으십시오. 최소한 남의 죄까지 뒤집어쓰고 감방에서 늙어 죽는 희생양은 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상철의 눈알이 미친 듯이 돌아갔다. 입속 챙기는데 빠른 밑바닥 인생답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었다. 그는 이를 꽉 깨물고 신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내가 뭘 믿고 당신들을 따라가요? 권 사장님은 연줄 빵빵한 윗선인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날 지켜준다는 겁니까? 나는 상철의 그 비겁한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코앞까지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소름 돋는 속삭임으로 변했다. 오상철, 넌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난 내게 구걸하러 온 게 아니야. 살기를 열어주는 거지. 권도진이 널 보호해 줄 것 같아? 그랬으면 3년 동안 빚쟁이에 쫓겨 오줌 지린내 나는 이딴 골목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겠지. 걔가 지금 널 찾는 이유는 단 하나야. 두려워서. 내가 재심을 청구해서 그 썩어 빠진 장부들이 까발려질까봐. 너 같은 피라미 새끼는 권도진 눈에 쓰다버리는 휴지 조각일 뿐이야. 오늘 밤 그놈들 따라가 봐라. 내일 문제 터지면 제일 먼저 총알바디로 버려질 놈이 바로 너니까. 내 말은 상철의 가장 깊은 공포를 제대로 찔렀다. 공장에서 일해본 그는 권도진과 강나비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주의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상철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내적 갈등을 하던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다급한 구둣발 소리가 울렸다.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다. 야, 뒷골목 쪽으로 돌아가서 수상한 새끼 없나 찾아봐. 시발, 아까 앞문에서 난리치는 바람에 그 새끼 톡 꼈으면 어쩔 뻔했어. 유리가 흠칫하며 내 팔을 쳤다. 희진아, 권도진, 똘마니들이다. 신 변호사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상철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마지막 10초, 우리를 따라올 텐가, 아니면 저기서 저놈들한테 짐승처럼 끌려갈 텐가. 상철이 획 고개를 들어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내 눈빛과 마주쳤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자신이 감방에 보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잃을 게 없는 호랑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 변호사의 명함을 확 낚아채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갈게요. 갈 테니까 빨리 좀 가요. 비겁한 새끼, 진작에 눈치 챙겼으면 시간 낭비 안 했잖아. 유리가 혀를 차며 발걸음을 돌렸다. 이쪽이야. 저기 차 대놨어. 우리는 쓰레기 더미를 재빨리 가로질러 큰 길로 빠져나왔다.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누런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오자 막혔던 숨이 조금 트였다. 유리가 차키 버튼을 눌러 삑삑 소리가 울린 순간 등 뒤에서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이 뒤섞인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기 안 서. 유리가 멈칫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시발, 귀신 같은 놈.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머물던 냉소는 금세 굳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 10m쯤 떨어진 곳에 권도진이 서 있었다. 아침에 교도소 앞에서 보여주던 번지르르한 포천 목재 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제 손으로 이 더러운 빈민가 뒷골목까지 찾아온 도진의 몰골은 비참했다. 명품 셔츠는 구겨지고 단추는 몇 개 풀려 있었으며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충혈된 두 눈이 우리 일행을 짐승처럼 노려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거쳐 신 변호사를 지나 마지막으로 내 뒤에 웅크려 숨은 오상철에게 꽂혔다. 희진아.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건달 두 명이 문신 가득한 팔뚝을 내보이며 상처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려 했다. 신 변호사가 즉시 앞을 가로막고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어조로 경고했다. 권도진 사장님, 수아들 통제 똑바로 하시죠. 여기는 엄연히 공개된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거나 사람을 억지로 뺏으려 든다면 불법 감금 및 협박 혐의로 당장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도진은 멈칫했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신 변호사를 무시한 채 오직 나만을 향해 강박적인 시선을 던졌다. 백희진, 이리 와. 도진은 목소리를 깔며 애써 부드러운 척 가장했지만 듣는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는 강압이 서려 있었다. 공장일, 3년 전일, 내가 다 해결할게. 외부인 꼬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마. 나 따라와. 내가 다 보장할 테니까. 어? 무얼 보장한다는 거지? 내가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그의 뺨을 후려치는 비수와 같았다.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한때 한 이불을 덮었던 자와 마주 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썩어 문드러진 내면이 훤히 보였다. 후회한다고 했지. 보상하고 싶다고,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었지.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극도로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마자 네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이 깊은 밤에 미친 듯이 쫓아와 내 앞길을 막고 증인을 가로채서 내 그 역겨운 껍데기를 지키려 한 거잖아. 도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뼈아픈 진실이 발가벗겨지자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움츠러들었다. 넌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망친 걸 후회한 적 없어. 나는 그의 비겁한 자아를 향해 돌직구를 꽂아 넣었다. 네가 후회하는 건 단지 상황이 네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뿐이야. 네, 알량한 사장 체면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운 거지. 권도진, 넌 세상에서 내 자신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괴물이야. 그 말을 들은 도진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비틀거리며 내게 손을 뻗었다. 아니야, 희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의 손을 쳐냈다.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더러워. 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레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유리가 상처를 밀어넣고 재빨리 운전석에 앉았고 조수석에 탄 신 변호사가 문을 거칠게 닫았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권도진의 마지막 환상도 산산조각 났다. 차는 엔진음을 내며 거칠게 출발했고 갓길에 흙탕물을 튀기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그 남자를 버려둔 채 멀어졌다. 약 30분 후 차는 외곽의 미로 같은 골목을 돌아 일용직 노동자들이 달방을 얻어 지내는 허름한 여관촌에 멈췄다. 들어가시죠. 신 변호사가 상철의 어깨를 툭 치며 복도 끝방을 턱으로 가리켰다. 오후에 지인을 통해 미리 현찰을 주고 잡아둔 방이었다. 보안은 허술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이라 숨기에는 제격이었다. 낡은 합판문을 열고 들어가자 2평 남짓한 퀴퀴한 방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방 한가운데 있는 유일한 플라스틱 의자를 빼 상처를 앉히고는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휴대폰 내놓으십시오. 상철이 멈칫하며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다. 주머니에 손을 감추며 더듬거렸다. 휴대폰은 왜요? 사채업자한테 전화 오면 받아야 하는데. 유리가 참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빚쟁이 걱정이나 하고 자빠졌냐? 너 폰 안 뺏었다가 권도진한테 몰래 위치 찍어보내면 어쩌려고? 이제 네 살 길은 두 개야. 하나, 진실을 술술 불고 우리가 널 경찰로부터 보호해주는 거. 둘, 당장 널 저 밖으로 끌고 나가서 목재 공장 건달들 앞에 던져주는 거. 골라. 유리의 윽박지름에 상철은 삽에 찍힌 지렁이처럼 움츠러들었다. 그는 덜덜 떨며 액정이 박살난 휴대폰을 꺼냈대 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얌전히 올려놓았다. 신 변호사는 폰을 가방에 넣고 녹음기를 꺼내 빨간 녹음 버튼을 눌렀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피골이 상접한 상철의 누런 얼굴을 비췄다. 나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던 자의 초라한 민낯이었다. 나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십 초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상철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짓눌러 버렸다. 말해. 내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3년 전 공장 장부, 그 가짜 출고증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까지. 대체 누가 만들었어? 누가 지시했냐고. 상철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녹음기를 한 번, 그리고 나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꽉 깨물고 있던 입술을 열었다. 숨이 다 빠져나간 듯한 쉰 목소리였다. 강나비 재무이사가 지시했습니다. 강나비가 언제부터? 이사님이 구속되기 반년 전쯤부터요. 강나비가 저한테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흑단목, 자재 지출 결의서랑 출고증 몇 장을 다시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흑단목? 유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끼어들었다. 그 비싼 수입 목재를 너희 공장에서 대량으로 수입할 허가도 안 났잖아? 다 뒤로 밀수해서 쓰는 거 아니었어? 맞습니다. 상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밀수품이니까 정식 매입 계산서가 없잖아요. 강나비 이사는 그 구멍을 이용해서 매입 단가를 2배로 부풀려 장부에 적은 다음 관공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왕창 빼돌렸습니다. 매달 조금씩이요. 전 그저 시키는 대로 서류만 꾸몄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세무서나 은행 감사를 피하려면 지출 결의서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백희진 이사님의 결재 사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난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 대체 어떻게 은행이랑 회계 감사를 속인 거지? 상철은 목을 자라처럼 움츠리고 내 눈치를 살폈다. 강 이사가 저더러 이사님 사인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사인이 단순한 편이셔서 서너 번 따라 그리니 7, 80%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월말에 두툼한 결제, 서류 틈에 끼워 넣어서 대충 훑어보게 한 겁니다. 그 15억이 강납이 묻힌 계좌로 무사히 넘어간 뒤에 제 입을 막으려고 수고비를 떼어준 거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15억 원.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조직적 횡령이었다. 하지만 강나비가 아무리 권도진의 내연녀이자 재무이사의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한들 일개 탐욕스러운 여자에 불과했다. 그녀 혼자서는 뒷배 없이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상철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그럼 류재혁 소장은? 권도진의 든든한 오른팔이라 자부하던 그 인간은 이 일에서 무슨 역할을 했지? 상철의 몸이 가볍게 떨렸다. 류 소장님은 자재 출고 승인권자였습니다. 목재가 몇 톤이 들어오고 몇 톤이 나가는지 손바닥 보듯 아는 분이시죠. 강나비가 장부 조작할 때 류 소장님은 그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알아채고 어떻게 했는데? 같이 돈 나눠 먹고 입싹 닦았어?
유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돈만 먹은 게 아닙니다. 상철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류 소장님이 원장부를 들고 곧장 사장실로 올라가 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제가 차를 타서 올라가다가 문 밖에서 엿들었거든요. 류 소장님이 강나비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며 어쩔 거냐고 따졌죠. 당장 다음 주에 세무조사가 나올 텐데 불법 목재 밀수한 거랑 장부 빵꾸 난 거 들통나면 공장도 압류되고 사장님도 감방 간다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권도진이 뭐라고 대답했는데? 상철이 조심스레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하급자 특유의 두려움과 약간의 동정이 서려 있었다. 사장님이 담배를 뻑뻑 피우더니 욕을 한 사발하셨습니다. 그 여우 같은 년. 내가 적당히 해 처먹으라고 했거늘. 하지만 지금 걔를 건드리면 내 밀수 루트까지 다 털려. 그러자 류 소장님이 그럼 이 15억 빵꾸난 건 누구한테 덮어 씌웁니까? 하고 물었죠. 상철이 마른 침을 삼키고는 말을 이었다. 사장님이 한참 조용하더니 책상을 툭툭 치면서 이러셨습니다. 그 결제 서류 사고 친 거 다 희진이 쪽으로 넘겨. 법인 등기부상 재무 책임자로 이름 올라가 있는 건 걔니까. 지가 관리 부실로 돈 빼돌렸다고 덮어 씌워. 나중에 내가 변호사 사서 2, 3년 살게 하고 가석방으로 빼줄 테니까 일단 빨리 덮어. 이 공장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라고요. 쾅!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끔찍한 오한이 기어 올라와 오장육부를 꽁꽁 얼려버렸다. 그랬구나. 권도진이 그 뱀 같은 내연녀에게 눈이 멀어서 조작된 증거를 멍청하게 믿은 게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 자신의 불법 공장과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내를 지킬 것인가의 선택지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를 불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죄악과 내연녀를 보호했다. 징역 3년의 형기. 그는 나의 청춘, 내 명예, 그리고 우리 모녀의 생명마저 그 사장 자리와 맞바꿨다. 그러고도 오늘 아침 교도소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뻔뻔하게 용서를 빌다니. 대체 저 인간의 바닥은 어디까지란 말인가? 이 개새끼, 인간도 아닌 짐승 새끼. 유리가 폭발하며 구석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찼다. 그녀의 얼굴은 억울함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대신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쏟아냈다. 희진아, 이 쓰레기 같은 놈 진짜 배때기에 칼이라도 쑤셔박아야 내 속이 풀리겠다. 네가 지랑 산 세월이 얼만데 맨손으로 공장 읽어줬더니 널 제물로 바쳐? 나는 울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눈시울은 바싹 말라 있었다. 슬픔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가슴에 깊이 박혔을 뿐이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내 눈빛은 바닥을 알 수 없는 한겨울의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신 변호사님, 빠짐없이 다 녹음하셨죠? 내가 돌아보자 신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분노하고 있었지만 법조인 특유의 침착함은 잃지 않았다. 그가 녹음기를 꺼 안주머니에 넣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진술 하나만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권도진과 류재혁을 위증교사 및 범인 은닉 혐의로 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진 씨, 오상철의 증언만으로는 쐐기를 밟기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물증이 필요합니다. 가짜 사인이 들어간 지출 결의서와 출고증, 그리고 무엇보다 전산 시스템에 남아있는 결제 로그 기록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해자들 손에 있는 종이 서류야 언제든 찍고 태울 수 있겠죠. 그때 신 변호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전화를 끊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재공장 경비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도진이 살기 등등한 얼굴로 차를 몰고 공장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류재혁 소장을 공장으로 긴급 호출했다는군요. 이 밤중에 소장을 왜 불러? 유리가 어리둥절해 물었다. 창고를 청소하려는 거지. 내 입술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놈은 오상철을 못 잡았어. 오상철이 우리 손에 들어갔으니 꼬리가 밟힐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알겠지. 권도진 같은 놈은 가만히 앉아 당할 위인이 아니야. 지금 당장 3년 전 구형장부와 서류 뭉치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위장할 속셈일 거야. 원본 증거가 사라지면 법정에서도 유죄 입증이 어려우니까. 신 변호사가 동의하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맞습니다. 그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창고가 불타버리면 우리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럼 당장 공장으로 쳐들어가서 현장 덮쳐야지. 유리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일어섰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수를 계산했다. 아니, 거긴 권도진의 구역이야. 숙식하는 공장 직원들도 다 걔네 편이고 우리 셋이 맨손으로 쳐들어간다고 불태우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야. 자칫하면 무단 침입으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어. 그럼 저놈들이 증거 세탁하는 걸 뻔히 보고만 있으라고? 유리가 발을 동동 굴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오늘 아침 출소 전임 교도관님이 은연중에 던졌던 힌트 하나를 떠올렸다. 내 재판 서류가 법원에서 교도소로 이관될 때 접수를 담당했던 임 교도관이 서류 수정 시간이 앞뒤가 안 맞는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던 말. 종이 서류는 태울 수 있겠지. 나는 매서운 눈빛으로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말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도소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은 놈들이 손댈 수 없어. 나는 신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신 변호사님, 아는 분들 통해서 오상철 철저히 감시해 주세요. 유리는 날 교도관 관사로 데려다줘. 오늘 밤 안에 임 교도관님을 만나야겠어. 그 시스템 증거부터 확보하고 나서 당당하게 공장 문을 열고 권도진을 박살 내려갈 거야. 40분 후 차는 고요한 경기지방교도소 직원 관사 공터에 멈춰섰다. 당직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아래 사복 차림의 임 교도관이 뒷짐을 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과묵한 표정이었다. 그는 턱짓으로 우리를 기록 보관소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 임 교도관은 서랍을 열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보십시오. 묵직한 목소리였다. 봉투를 열고 복사된 종이 뭉치를 꺼냈다. 3년 전 내 죄를 확정지었던 핵심 증거, 추가 증빙, 서류 제출서의 사본이었다. 내 눈이 글씨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가다 우측 하단에서 멈췄다. 서면상의 붉은 직인이 찍힌 날짜는 공식 서류 이관일보다 무려 3일이나 뒤처져 있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 로그에는 같은 날 업데이트된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신 변호사가 몸을 숙여 서류를 함께 보더니 숨을 들이켰다. 법조인인 그는 이 오차의 의미를 단박에 알아챘다. 범죄를 구성하는 증거 채택에서 서류 제출 시점은 유무죄를 가르는 생명선과도 같았다. 3일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이 서류들이 억지로 위조되어 사후에 우겨 넣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3년 전 서류를 넘겨받을 때부터 찜찜했습니다. 임 교도관이 담배한 개비를 물고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그날 교도소 전산망이 몇 시간 다운됐었죠. 나중에 전산 로그를 확인해 보니 파일 업로드 시간과 종이 서류에 찍힌 도장 날짜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부서의 결제 도장이 다 찍혀 있었고 권도진 공장 쪽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압박을 넣고 있었죠. 일개 접수 담당인 제가 떠들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유리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걸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까? 임 교도관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백희진 씨는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았으니까요.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억울한 사연을 들었고 악을 쓰다 결국 체념하는 수감자들도 셀 수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백희진 씨는 달랐죠. 징징대지도 않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1분 1초를 견뎠습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눈 감고 모른 척할 명분이 없더군요. 코끝이 찡해졌. 베개맡을 공유하던 남편은 나를 진흙탕에 처박았는데 생판 남인 교도관은 진실의 편에 서주었다니 세상에 씁쓸한 인지상정이 느껴졌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임 교도관이 시스템 바코드 출력 용지 한 장을 추가로 내밀었다. 원본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전산상 흔적은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작된 서류 뭉치를 우겨 넣기 위해 시스템에 접속했던 외부 접근 권한 아이디. 류재혁 명의였습니다. 류재혁 소장. 유리가 허벅지를 탁 치며 소리쳤다. 역시 권도진의 충실한 사냥개였어. 아까 오상철이 불었던 내용이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구겨질 듯 꽉 쥐었다. 눈빛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남지 않았다. 강나비의 탐욕, 오상철의 비겁함, 류재혁의 결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에서 통제하고 조종한 권도진.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악물고 버텨낸 희진 씨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임 교도관이 담배를 비벼 끄는 순간 신 변호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권도진과 류재혁이 지금 공장 2층 사장실에 있습니다. 회계문서 보관실 불도 환하게 켜져 있다는군요. 나는 가방에 서류 뭉치를 쑤셔 넣고 단호하게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갑시다. 포천 목재 공장으로. 자정이 넘은 시각 거대한 목재 공장은 죽은 듯 고요했다. 오직 2층 사무실 창문으로만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 나왔다. 우리는 인부들이 자재를 나를 때 쓰는 후문을 통해 조용히 철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사장실에 가까워질수록 서랍을 뒤지고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던지는 시끄러운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반쯤 열린 나무문 너머로 벼랑 끝에 몰린 권도진의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3년 전 그 장부 쪼가리들. 너랑 강나비 말고 손댄 새끼 또 있어? 사장님, 전 모릅니다. 어쨌든 종이 장부는 다 태우려고 가져왔잖습니까? 류재혁 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도진이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종이 태우면 뭐 해? 전산에 로그 기록 남은 거 털리면 끝장인데. 시발, 너 하늘에 빌어라.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난 널 못 구해준다. 구해주지 못한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꼬리 자르기를 할지 머리 굴리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숨막히는 공기를 깨부쉈다. 권도진과 류재혁이 화들짝 놀라며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 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여기저기서 헤집어 놓은 구형 파일 처리 난장판으로 널려 있었다. 도지는 셔츠 단추가 풀어헤쳐진 채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항상 당당하던 사장님은 덫에 걸린 쥐새끼처럼 비참해 보였다. 류재혁은 사색이 된 얼굴로 낡은 장부가 가득 든 종이 상자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백희진, 네가 이 시간에 여긴 왜? 도진이 동공을 확장하며 뒷걸음질 쳤다. 유리가 내 뒤를 바짝 따라 들어오며 코웃음을 쳤다. 왜? 반갑지 않냐? 점잖으신 사장님께서 한밤중에 쓰레기통 뒤지고 계시길래 구경 좀 왔지. 증거 인멸하려고? 신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방구석으로 물러나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도진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시발, 남의 회사에 무단 침입해서 몰래 카메라까지 찍어? 너희 명줄 긴가 보다? 내 변호사는 사건 관련 증거 인멸 현장을 체증하고 있는 것뿐이야.
나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 마침 나도 경찰 불러서 내 놈이랑 이 소장이 뭘 숨기고 있는지 까발리고 싶었거든. 도지는 말문이 막혔다. 만약 지금 경찰이 출동한다면 책상 위에 널브러진 조작된 장부들 때문에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거란 걸 너무도 잘 알았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류재혁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가방에서 임 교도관에게 받은 바코드 출력 용지를 꺼내 마호가니 책상 위에 탁 하고 던졌다. 내 얇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이거 찾고 계셨습니까? 류재혁이 꿀꺽 침을 삼키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서류를 흘깃 본 순간 그의 두 다리가 젤리처럼 풀렸다. 그곳에는 류재혁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교도소 시스템에 접속해 서류 날짜를 위조했던 고유권한 계정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무덤까지 가져갈 줄 알았던 3년 전의 죄악이 벌거벗겨진 채 드러난 것이다. 이건 류 소장은 말을 더듬으며 구원을 바라듯 도진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도진은 턱을 꽉 깨문 채 흑빛 얼굴로 철저히 침묵했다. 그 침묵은 류재혁 같은 하수인에게는 치명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류 소장님,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잔인한 진실을 찔러 넣었다. 계속 입 다물고 사장님 대신 옥살이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밤 이 사람이 소장님을 불렀을 때 소장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소장님 흔적을 지우고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틈을 찾으려고 불렀을까요? 그 말은 남 밑에서 콩고물을 주워 먹으며 연명해온 류재혁의 급소를 찔렀다. 토사구팽에 능한 권도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그였다. 공포는 이내 광기로 변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류재혁이 도진의 얼굴을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사장님 모시면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3년 전 장부 덮어 쓰는 거 저 혼자 독박 쓸 수 없습니다. 이 새끼가 입 안 닥쳐? 도진이 눈이 뒤집혀 책상 위 서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포효했다. 어디서 헛소리야. 헛소리? 강나비가 가짜 출고증 결제 올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사장님 찾아가서 분명히 말했잖아. 사장님이 덮어주고 백희진 이사한테 다 씌우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일 터지니까 나 혼자 감방 보내려고? 어림없어. 내 곁에 선유리가 참지 못하고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기가 막히네. 개가 낡은 옷 뜯어 먹듯 지들끼리 물어뜯고 난리가 났어. 신 변호사님, 이거 흔들리지 않게 잘 찍으시죠? 권도진은 바닥에 발이 밝힌 듯 옴짝달싹 못했다. 핏발 선 두 눈, 미친 듯이 오르내리는 가슴.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사장님의 권위는 마룻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 조각처럼 처참하게 박살났다. 류재혁의 자백과 신 변호사 폰에 담긴 이 동영상은 권도진에 관해 꽂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나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온하게 말했다. 권도진, 아침엔 후회한다고 징징대더니 결국 지금 네가 하는 짓도 증거를 인멸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뿐이잖아. 넌 우리 모녀에게 상처 준 걸 후회하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네 범죄를 덮지 못한 걸 후회할 뿐이지. 도진은 반박할 변명조차 찾지 못했다. 내가 그의 시커먼 속내를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 우리가 수집한 이 모든 증거들 내일 아침 경제범죄수사대로 직행할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추악한 얼굴을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아 미련 없이 문 쪽으로 돌아섰다. 3년 전 너희들은 내 고통 위에서 두 다리 뻗고 잤지. 오늘 밤부터 단 하루도 편히 발 뻗지 못할 거다. 차에 올라타 유리가 시동을 걸기도 전에 신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백희진 씨,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방금 제로펌 쪽 직원이 알려왔는데 강나비가 20분 전에 캐리어 하나 끌고 황급히 오피스텔을 빠져나가 택시를 탔답니다. 냄새를 맡고 도망치는 겁니다.
유리가 운전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상욕을 뱉었다. 시발, 여우 같은 년이 촉도 좋네. 권도진이 일 틀어졌다고 귀띔이라도 해줬나 보지? 돈 들고 튀면 어쩌려고. 나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3초간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에 강납이라는 인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빠르게 회전했다. 시골에서 상경의 타이피스트로 시작했다가 그 야들야들한 혀와 교태 섞인 눈웃음으로 사장의 침대까지 올라가 본처인 나를 쫓아내고 재무이사 자리까지 꿰찬 여자. 강나비의 본질이 무엇인가? 끝없는 탐욕이다. 어떻게든 돈을 움켜쥐고 팔자를 고치려는 기회주의자. 그런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도진의 사랑을 잃는 게 아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촌구석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그 여자, 당장 멀리 도망 못 쳐. 내가 두 눈을 번쩍 뜨며 이상하리 많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냥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몸만 빠져나갔겠지. 굳이 캐리어를 챙겼다는 건 자신의 부적을 가지러 갔다는 뜻이야. 강나비처럼 야가 빠진 년이 퇴로 하나 안 만들어 놨을 리가 없어. 권도진이 배신할 때를 대비해 원본 증거 서류나 계좌 내역을 숨겨뒀겠지. 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베테랑 법조인다운 날카로움을 번뜩였다. 이해가 갑니다. 숨겨둔 장소가 본인이 살던 오피스텔은 아닐 겁니다. 권도진이 뻔질나게 드나드니 숨길 데가 없었겠죠. 더 은밀한 곳이 필요했을 겁니다. 신 변호사는 무릎 위 노트북을 여러 타자를 다다닥 쳤다. 아까 15억 원 흐름을 추적할 때 유령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넘어간 돈이 있었죠. 찾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명의는 강나비의 친어머니입니다. 10중 8구 그곳에 증거를 숨겨뒀고 지금 그걸 챙겨서 완전히 뜨려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주소 당장 찍어. 유리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자 차는 짙은 새벽 안개를 뚫고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갔다. 이동하는 동안 신 변호사는 미리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연락해 강나비의 위치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촘촘한 그물은 이미 던져졌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들어가기만 기다리면 됐다. 새벽에 강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인천의 빈민가나 먼지 날리는 포천 공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는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이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직행했다. 붉은 카펫이 깔린 1704호 문 앞에 서자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랍을 미친 듯이 여닫는 소리, 물건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 불나방이 불꽃을 향해 돌진하듯 그녀는 벼랑 끝에서 미쳐 날뛰고 있었다. 유리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발로 문을 차려 할 때 내가 손을 뻗어 막았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깊은 새벽 정막을 깨는 초인종 소리. 약 5초 후 두껍고 견고한 나무문 너머로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문에 달린 외시경을 똑바로 응시했다. 낮고 일정한 톤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야. 백희진. 이름석 자뿐이었지만 문 안쪽에서 강나비의 다리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한참 뒤에야 강나비가 애써 강경한 척 앙칼진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난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라.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비 부를 거야. 그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협박의 옆에 있던 유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벼랑 끝에 선자를 상대할 때 가장 무서운 무기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다. 나는 문에서 반보 정도 물러서서 또박또박 짚어주었다. 강나비, 네게 선택지는 두 개뿐이야. 첫째,
그 안에 틀어박혀서 네가 끌어모은 썩은 쓰레기 장부들을 껴안고 라이터로 다 태워버려. 그럼 15분 뒤에 도착할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증거인멸 및 도주 혐의로 내 손목의 수갑을 채울 거야. 둘째,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진실이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네 발로 문을 열고 나와서 주제 파악 제대로 한 인간답게 대화하는 거. 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강나비는 의심 많고 계산적인 여자다. 감히 덫을 놓아 본처를 치우고 사장의 돈을 빼돌릴 만큼 간이 크지만 정작 실형선고라는 진짜 공포 앞에서는 한없이 비겁해지는 약점투성이다. 그녀는 모든 걸 잃고 알거지가 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다. 요지부동인 그녀에게 마지막 심리적 일격을 가했다. 지금 짐 싸서 튀려는 거 공장에서 돌아가는 상황 전에 듣고 그러는 거지? 류재혁 소장은 이미 다 불었어. 권도진은 지금 제 코가 석자야. 이 상황에서 권도진이 사장 자리와 너 중에 누굴 선택할 것 같아? 네가 지금 껴안고 있는 그 서륜이 녹음기니 하는 것들. 권도진 협박할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챙기려나 본데 착각하지 마. 그건 부적이 아니라 네 목을 조를 동아줄이야. 넌 그거 안고 도망가다 잡히면 권도진이 너한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울 거다. 사기꾼 같은 년한테 속았다고 말이지. 넌 고스란히 징역 10년을 살게 될 거야. 내 말이 강나비의 마지막 방어선을 해머로 내려치듯 산산조각 냈다. 문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났다. 철컥. 잠금 장치가 돌아가며 두꺼운 현관문이 조금 틈을 보이더니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 선 강나비의 모습은 예전의 그 화려한 오피스룩이나 공장에서 위세를 부리던 도도한 재무이사의 자태가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눈물과 식은땀에 마스카라가 새까맣게 번져 뺨을 타고 흘러내린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그녀는 가슴 앞에 검은색 방수 서류 가방을 꽉 끌어안은 채 경계와 공포 그리고 원한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녀가 끌어안은 가방을 훑어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내가 뭘 원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조건을 걸 처지가 되냐고 물어야지. 나비는 본능적으로 반보 물러나며 가방을 뒤로 감췄다. 피가 나도록 아래 십술을 꽉 깨물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눈동자를 굴렸다. 나 혼자 짠 계획도 아니었잖아. 사람 너무 궁지로 몰지 마. 궁지로 몰아? 유리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비웃었다. 내년이 장부 조작해서 15억이나 빼돌리고 증인 매수해서 본처를 3년이나 감방에 쳐넣은 건 궁지로 몬 게 아니야? 너 같은 년은 당장 사형을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운 좋은 줄 알아야지. 얼굴에 대놓고 욕을 얻어먹은 나비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반박할 변명조차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희진 언니, 만약 내가 이 증거들 다 넘겨주면 나 고소한 거 취하해주면 안 돼? 돈도 다 갚을게.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 제발. 이 미친년이 돌았나? 유리가 눈을 부릅뜨고 뺨이라도 갈길듯 달려들었지만 내가 손을 뻗어 말렸다. 나는 문지방을 밟고 올라서서 그녀와 한 뼘 거리로 마주 섰다. 무표정한 내 얼굴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잔인하고 냉혹했다. 안 돼. 내가 내뱉은 단 2글자에 그녀의 얄팍한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비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럼 내가 이걸 왜 언니한테 줘야 해? 네가 이걸 내놓지 않으면.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녀의 귓가에 차가운 숨결을 불어넣듯 속삭였다. 넌 모든 죄를 독박 쓴 단독 주범이 될 테니까 이걸 내놓으면 적어도 네가 권도진이라는 장기판의 체스말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지시는 그놈이 내렸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겠지. 나비야, 살길은 이미 열어줬어. 혼자 징역 10년 썩을지 아니면 그 쓰레기 새끼 발목 잡고 같이 시궁창으로 들어갈지는 네가 선택해. 숨막히는 정막이 복도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비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고 두 눈에서는 억울함과 극도의 공포가 맹렬히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알량한 꼼수로 나를 쫓아내고 남자의 사랑과 돈을 모두 차지할 줄 알았지만 오늘 밤에서야 깨달았다. 자신 역시 건도진이 짠 그물에 걸려 파닥거리는 물고기일 뿐이라는 걸. 난 너랑 입씨름하러 온 게 아니야. 마지막 그물을 걷어 올리러 온 거지. 바로 그때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경제범죄수사대 형사 2명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와 1704호 앞을 매섭게 주시했다. 그 제복을 본 순간 강나비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현관 문턱에 털썩 주저앉았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헐떡거리던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을 구기듯 움켜쥐었다가 끔찍한 절망 속에 신 변호사의 발밑으로 툭 던졌다. 이 안에 나비가 갈라지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권도진이 언니 함정에 빠뜨리려고 장부 조작 지시할 때 내가 몰래 녹음한 USB, 우리 엄마 계좌로 들어간 15억 거래 내역서, 그리고 언니 일 수습하고 나면 나한테 공장 지분이랑 이 아파트명에 넘겨주겠다고 한 카톡 캡처본까지 다 있어. 신 변호사가 가방을 주어 지퍼를 열고 서류와 USB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확실한 물증과 위증교사의 연결고리가 완벽히 확보된 것이다. 형사 2명이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나비 씨, 업무상 횡령 및 공문 서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은빛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며 짤끄랑 소리를 냈다. 3년 전 권도진의 위선적인 시선과 강나비의 득의양양한 미소 속에서 내가 공장 밖으로 끌려나갈 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을 잡혀 억지로 일으켜 세워진 나비는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 내 앞을 지나가던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획 쳐들었다. 퉁퉁 부어오른 눈에 마스카라가 번진 얼굴에는 가짜 연민 따윈 사라지고 도끼만 남아있었다. 언니가 이겼어. 그녀가 쉰 목소리로 저주하듯 내뱉었다. 백희진, 내 꼴이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나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평온하게 그녀의 시선을 받아냈다. 폭발적인 환희도 거짓된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없이 차갑게 답했다. 난 이긴 게 아니야. 네가 뿌린 악의 씨앗이 자라 독사과가 되어 네 입으로 들어간 것뿐이지. 이 모든 건 네가 자초한 거야.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내 뒤로 그녀가 오열하는 소리와 조용히 하라는 형사의 호통 소리가 멀어졌다. 곁을 걷던 유리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꼴 좋다, 미친년. 남의 남편 뺏고 인생 망친 데가 톡톡히 치르네. 내 연년은 무너졌고 철통 같은 증거는 우리 손에 들어왔다. 빠져나갈 쥐구멍은 모두 막혔다. 이제 내 인생 3년을 송두리째 앗아간 단 한 명의 원수만 남았다. 권도진.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음은 네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신 변호사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곧장 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오전 8시 30분 포천 목재 공장 2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비단 넥타이를 맨 대기업 회장님들은 없었다. 널따란 마호가니 테이블 주변에는 기계톱 사고로 손가락이 뭉툭해지거나 햇볕에 검게 그을린 권씨 집안 어르신들만 가득했다. 몇 년 전 푼돈을 모아 수입기계를 들여올 때만 해도 도진을 권씨 가문의 용이라 치켜 세우던 이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테이블 상석에 선 도진은 혼이 나간 그림자 같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수염은 듬성듬성 자라 있었으며 구겨진 셔츠는 어젯밤 입었던 그대로였다. 밤새 예전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시도했지만 경제범죄수사대라는 단어만 나오면 모두가 짝이라도 한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강나비가 잡혀갔다는 거 어떻게 된 거냐. 권씨 집안의 큰어른이자 지분 20%를 쥔 백부가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찻잔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15억이나 되는 생돈을 내연녀가 빼돌리는 걸 묵인하고 그 돈으로 증인 매수해서 내 마누라를 감방에 보내? 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줄 알았냐? 지금 경찰에서 공장 계좌 압류하겠다고 공문 날아왔다. 도지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위엄을 지키려 애썼다. 큰아버지,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강나비 그 여자한테 제가 완벽하게 속은 겁니다. 지금 변호사 써서 제 개인 재산이랑 공장 법인 분리하는 절차 밟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피해 안 가게, 피해 안 가긴지랄. 다른 숙부가 손가락질하며 쌍욕을 퍼부었다. 사업자 등록증, 밀수품 통관 서류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를 해? 아침부터 거래처들 전화통 불나게 취소 들어오고 있고 밑에 공장 인부들은 밀린 임금 내놓으라고 파업 준비 중이다. 이 알짜배기 공장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과 삿대질, 한때 권씨 집안의 자랑이었던 자를 향한 날 선 비난이 쏟아졌다. 세상 인심이 다 그렇다. 돈 벌 때는 단물 빨아먹으며 형님 동생 하다가 재앙이 닥치면 피를 나눈 친척도 휴지 조각보다 못해진다. 이기적이고 냉혹한 가족 경영에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큰어른 이 차갑고 잔인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공장 압류당하기 전에 이 시간부로 내 놈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한다. 법인 인감이랑 금고 열쇠 내놔. 네가 친똥은 네가 알아서 치우고 가문 사람들까지 늪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도진의 얼굴에 찬물이 확 부어졌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혈육들을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버리고 있었다. 3년 전 자신이 나를 버렸던 그 방식 그대로. 인과응보는 너무도 빠르고 잔인해서 반항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당신들. 도진의 목구멍이 콱 막혔다. 입술만 달싹일 뿐 욕 한마디 내뱉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장실 열쇠 꾸러미를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팽개치고는 비틀거리며 회의실 문을 나섰다. 텅 빈 2층 복도. 도지는 쇠창살 난간을 부여잡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평소라면 전기톱과 목재 가르는 소리로 귀가 찢어질 듯 시끄러워야 할 1층 작업장이 무덤처럼 고요했다. 수십 명의 상하차 인부들과 목수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톱밥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고 있었다. 도진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며 굽신거리던 두려움 섞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손가락질과 경멸 섞인 관찰뿐이었다. 점잖고 모범적인 가장 행세를 하던 인간이 뒤로는 아내를 감옥에 밀어넣고 내연녀와 노란한 파렴치한이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이미 공장 전체에 퍼진 것이다. 도지는 공장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쾌쾌한 톱밥 냄새와 본드 냄새가 오늘따라 폐부를 찌르는 염산처럼 느껴졌다. 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을 발가벗기는 듯한 시선들을 피해 정문을 향해 비틀걸음 쳤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하늘의 타이밍은 1분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도진의 구두코가 녹슨 철문 문턱을 넘는 순간 멀리서부터 찢어질 듯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초겨울 아침에 칙칙한 공기를 가르며 파란 번호판을 단 수사 차량 2대가 연달아 그의 코앞에서 끼익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돌아가는 경광등의 붉고 푸른 불빛이 핏기가 가신 도진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다. 정복과 사복 차림의 경찰 4명이 차에서 내렸다. 맨 앞에선 형사가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손에 쥐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사이렌이 멎자마자 공장 인부들의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동네 주민들까지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할 일 없는 청년 몇 명은 아예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도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두 발이 땅에 못 박힌 듯 뒤로 물러나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그 오만방자했던 포천 공장 사장님의 껍데기는 백주대낮에 완전히 박살났다. 권도진 씨, 형사가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 특경가법상 횡령교사, 무고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지었다. 도지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뒤집어 깐 채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안 그랬어. 당신들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구차하고 얄팍한 변명은 허공에 흩어졌다. 다른 형사가 다가와 도진의 양팔을 뒤로 꺾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은빛 수갑이 그의 손목에 단단히 채워졌다. 바로 그 금소금이 울려 퍼진 순간 길 건너편에 세워둔 기아레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나는 조용히 차창을 내렸다. 운전석의 유리는 빵빵하게 울리는 분노를 담아 핸들을 치며 낄낄댔다. 지옥에나 가버려. 수십 명 앞에서 수갑차고 끌려가는 기분이 얼마나 개 같은지 직접 맛 좀 봐라. 나는 웃지 않았다. 엷은 안개 너머로 공장 정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3년 전 바로 저 마당에서 나 역시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 속에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그때 도지는 높은 계단 위에 서서 강나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빗나간 아내를 보며 무력하게 절망하는 불쌍한 남편 연기를 했다. 그날의 억울함은 수천 번의 밤 동안 내 머릿속을 떠돌던 원기와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 위치가 바뀌었다. 도지는 형사들에게 양쪽 팔을 잡혀 호송차로 질도 질질 끌려갔다. 사람들의 야유와 비웃음 속에서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수십 개의 뒤통수 너머로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 차 안에 있는 내게 꽂혔다. 소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나는 차 안에 고요히 앉아 겨울 호수처럼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기쁨도 분노도 그리고 단 1g의 동정심도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완벽한 타인을 구경하는 냉담함 뿐이었다. 나의 그 덤덤함을 확인한 순간 도진의 눈빛에서 마지막으로 버티던 알량한 자존심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우리 사이에 얽혔던 실타래는 영영 끊어졌음을.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돈과 허위로 가득한 지위, 그리고 가족이라는 안식처까지 모두 제 손으로 부숴버렸다는 것을 도지는 충혈된 눈을 깜빡였다. 변명하려 입을 열지도 발버둥 치지도 않았다. 기고만장하던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스스로 짐승처럼 머리를 숙이고 경찰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 뒷좌석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문이 쾅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금 옅은 안개를 찢으며 권도진을 그의 썩어빠진 목재 왕국에서 끌고 나갔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올리는 버튼을 눌러 거리의 소음을 차단했다. 가자, 유리야. 차 안의 정적을 깨며 내가 조용히 말했다. 오후엔 우리 세봄이 데리러 가야지. 유리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엔 형용할 수 없는 안도와 기쁨이 서려 있었다. 응, 집에 가자. 오늘은 시장 가서 영개 한 마리 푹 고아서 축하 파티 해야겠다. 오늘 밤엔 너도 우리 조카도 두 다리 쭉 뻗고 푹 자는 거야. 악몽은 이제 끝났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눈을 떴다. 새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고 아침 햇살이 파스텔톤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따뜻한 마룻바닥 위에 길게 띠를 그렸다. 내 옆에는 세봄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일정한 숨소리, 이따금 달콤한 꿈을 꾸는지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 몸을 돌려 아이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겼다.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러웠다. 교도소 봉제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느라 굳은 살이 촘촘히 박인내 거친 손이 아이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자 묘하게 움츠러들었다. 3년 이 소박하고 평범한 순간을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수천 번의 밤을 견뎌냈다. 적을 찢어 밝히기 위해 날카로운 쇠붙이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이 이 순간만큼은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다. 일어났어? 씻고 나와서 아침 먹어. 골목 어귀에서 닭칼국수 포장해 왔는데 국물 끝내준다. 유리가 거실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부르는 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방을 나섰다. 소박하고 따뜻한 아침 식사 자리였다. 유리는 후루룩 국물을 마시며 포천건씨 가문 공장이 어젯밤부터 어떻게 벌집 쑤신 듯 난리가 났는지 떠들썩하게 얘기했다. 권 사장이 정문 앞에서 수갑 차고 끌려간 영상이 이미 지역 인터넷 뉴스 일면을 도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유리 그릇에 닭고기 한 점을 올려줄 뿐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았다. 처음 복수에 성공했을 때의 통쾌함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철퇴가 떨어지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일뿐.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유리가 세보미를 봐주는 사이 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위임장 몇 장의 사인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순탄치만은 않은 법.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북적이는 1층 로비로 걸어나가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회오리 바람처럼 내게 돌진해왔다. 백희진, 이 독한 년아, 거기 안 서.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늙은 여자의 비명이 평화로운 아침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 길을 터주었다. 내 앞 세 걸음 거리에 멈춰선 사람은 다름 아닌 양 여사, 권도진의 친어머니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단주를 쥐고 있었다. 돈 많은 마나님들이 절에 갈 때나 입는 자비와 평화의 코스프레 복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엔 자비라곤 눈꼽만치도 없었다. 일그러진 얼굴, 이마에 툭 붉어진 핏대, 나를 산채로 씹어먹을 듯 핏발선 두 눈.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양 여사는 삿대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썼다. 아주 날개를 다셨네. 날개를 달았어. 도진이가 좀 잘못했어도 명색이 네 남편이야. 찢어지게 가난한 널 거둬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 놈이라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 100이건을 아무리 독이 올랐어도 그렇지 외간 남자들이랑 짝짝꿍해서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공장을 압류당하게 만들어? 넌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어? 로비 경비원이 놀라서 말리려 다가왔지만 양 여사는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척 연극을 시작했다. 아이고 사람들아, 이것 좀 보소. 이 독사 같은 며느리년이지 남편한테 누명 씌워서 감방에 쳐넣고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했어. 이 배은망덕한 년아. 지나가던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불륜과 막장, 스토리에 호기심을 보이는 눈빛들이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 주름진 얼굴을 찡그리는 양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으로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선고 공판이 있던 날 법원 문을 나서던 내 발밑에 침을 뱉으며 당장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아들 낳아줄 착한 강납이나 들이자고 짓거리던 바로 저 여자, 그 권씨 집안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쩜 그리 이기적이고 잔인한 본성이 똑같은지 그녀가 숨이 넘어가도록 악을 쓰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억울한 눈물도 당황함도 없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냉기가 뚝뚝 흐르는 시선으로 불안하게 굴러가는 양여사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다 떠들었습니까? 내 목소리는 전혀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지닌 압도적인 무게감이 주변을 단숨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양 여사도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호통에 고개를 푹 숙였을 내가 이렇게 차갑게 반응할 줄 몰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녀의 며느리 백희진은 감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죽은 지 오래였다. 제가 배은망덕하게 남편에게 누명을 씌웠다고요? 내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양 여사님, 경제범죄 수사대 형사들이 할 일 없이 갓 출소한 전과자 말만 듣고 사람을 잡아갑니까? 당신 아들이 수갑 차고 끌려간 건 그놈과 내연녀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 절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넘쳐나는데 절에 가서 매일 부모 운중경을 외우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은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인연이 감히 어미한테 말대꾸를 해. 분기탱천한 양 여사가 뺨이라도 칠 기세로 손을 치켜들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 손목을 쳐냈다. 교도소 봉제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견뎌낸 내 악력은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늙은 부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양 여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놀란 얼굴로 제 팔을 감싸쥐었다. 나는 한 걸음 더 압박하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시어머니라는 그 역겨운 타이틀로 내 앞에서 갑질할 생각 버리십시오. 3년 전 당신 아들이 내연녀와 짜고 날 법정에 세웠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군중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외쳤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손뼉치며 축하했고 사람을 시켜 내 옷가지를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내다버렸지. 횡령범 며느리가 집안물 흐린다며 강납이 맞이할 준비에 바빴잖아. 그때 당신 머릿속에 도리나 정이라는 게 한 줌이라도 있었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수군거림은 나를 향한 동정과 양여사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었다.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은 저 늙은이가 미쳤네라며 대놓고 혀를 찼다. 얼굴이 붉어졌다. 하예진 양 여사는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눈알을 굴렸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손자 핑계를 댔다. 그땐 내가 몰랐어. 어쨌든 네가 지금 새보미를 낳았잖니. 도진이가 걔 친애비인데 네가 이렇게 애비 숨통을 끊어놓으면 훗날 내 딸이 전과자 애비 둔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어쩔 거냐. 죄 없는 어린 핏덩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끓어오르는 화를 삼키며 단검을 꽂듯 말했다. 내 딸 입에 올리지 마. 그 위선적인 입으로. 살기 띤 내 눈빛에 양 여사는 어깨를 흠칫 떨었다. 내가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임신한 몸으로 찬밥에 눈물 말아 먹고 약 한 알 못 구해서 알아 누웠을 때 당신과 당신 아들은 어디 있었어? 출산하다. 하혈에서 의무실 차가운 바닥에서 두 목숨 다 잃을 뻔했을 때 어디 있었냐고. 아, 강나비가 가짜로 임신했다고 쇼할 때 최고급 호텔 빌려서 파티 열어주고 있었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선언했다. 똑똑히 들어. 내 딸은 아빠 없는 게 100번 나아. 당신 아들 같은 짐승 새끼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아빠가 죽었다고 치는 게 낫다고. 당신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핏줄. 우리 새봄이 인생에 1mm도 닿게 안 할 테니까. 꿈깨. 내 말은 바위덩어리가 되어 양 여사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녀의 구차하고 치졸한 변명들은 백주대낮에 산산이 찢겨 나갔다. 사람들은 저 할망구 진짜 독종이네라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궁지에 몰려 숨을 헐떡이던 양 여사는 심장이 아픈 척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한 내 태도에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똑똑히 기억해. 나는 도망가는 그녀의 등 뒤로 얼음 같은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다시는 우리 모녀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 말을 마친 나는 로비를 가로질러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가 출발하자 뒤로 남겨진 늙고 표독스런 여자의 헛된 오열 소리마저 멀어졌다. 내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3년 동안 명치 끝을 짓누르던 거대한 억울함의 덩어리를 오늘 비로소 모조리 토해낸 기분이었다. 오전 9시 30분 나는 신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의 고요함과 달리
오늘은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신 변호사가 발빠르게 움직여 지역 인터넷 언론과 방송국 기자들을 초청해 작은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잘 나가던 목재 공장 사장이 아내를 무고해 옥살이를 시켰다는 스토리는 언론의 훌륭한 먹잇감이었고, 신 변호사는 여론을 움직여 건도진 일당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을 썼다. 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았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다. 그저 깔끔한 흰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을 뿐이다. 제 손으로 족쇄를 부순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차분한 아우라가 흘렀다. 기자들이 마이크와 녹음기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다. 백희진 씨, 가해자 권도진 씨의 가족 측에서 민사소송 취하와 선처를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합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젊은 남자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의 휴대폰 화면을 통해 권도진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내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신 변호사가 미리 귀띔해준 사실이었다. 도진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뼈대 깊은 가부장적 오만함 깊은 곳에는 내가 결국 돈이나 예정을 핑계로 그에게 숨통을 틔워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강철같이 단호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어떤 타협이나 합의도 없습니다.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찰칵거렸다. 천일간의 고통이 실린 묵직한 내 목소리가 이어졌다. 3년 전 권도진 씨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비틀어 저를 감옥에 보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합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제 딸이 교도소의 캄캄한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 한 번 못 받고 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의 장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돈으로 사고 파는 흥정 대상이 아니며 악당들이 남의 인생을 박살낸 뒤 돈으로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아닙니다. 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해 위증과 조작에 가담한 자들은 주모자든 종범이든 모두 법에 따라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경찰서 조사실, 도진의 변호사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다. 지독한 회한과 절대적인 절망에 사로잡힌 도진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이제야 완벽히 깨달았다. 단호하게 선언하는 화면 속. 저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인내하던 과거의 백희진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죽인 살인마에게 피해 빚을 받으러 온 낯선 심판자일 뿐이었다. 기자회견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거절하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사무실을 나섰다. 1심 재판이 열리던 날 지긋지긋한 추위가 물러가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쳤다. 피고인석의 선자들, 한때 나를 발밑에 두고 짓밟았던 그들은 이제 칙칙한 미결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강나비는 짙은 화장이 지워진 민낯의 볼살이 쑥 패고 눈밑이 퀭해져서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초췌했다. 그 옆에선 권도진 역시 꼿꼿하던 목재공장 사장님의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기력이 쇠한 늙은이처럼 등이 굽어 있었다. 그는 바닥의 타일만 멍하니 바라보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다. 증거조사 및 수사 기록.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강나비에게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위조 등의 죄를 물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권도진에게는 범인 도피 및 무고, 위증교사 등의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류재혁은 법관의 나무망치가 탁자 위를 3번 내리쳤다. 탕, 탕, 탕. 동시에 재판부는 3년 전 시민 백희진에게 내려졌던 원심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고
오늘부로 백희진의 실추된 명예와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한다고 선언했다.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횡령 전과자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시댁의 멸시를 견뎌야 했던 내 어깨에서 마침내 그 더러운 오물이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세보미를 꽉 끌어안고 아이의 작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주르륵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벽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법정 경위들이 피고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밖으로 끌고 나갈 때 권도진의 발걸음이 돌연 멈췄다. 그가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훑더니 정확히 우리 모녀가 앉아있는 곳에 시선을 멈췄다. 깊고 깊은 참회와 부서진 영혼의 절망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의 시야에는 구김없는 실크 셔츠를 입고 평온하게 미소 짓는 내 모습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예쁜 딸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도,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지친 세보미가 내 목에 얼굴을 비비며 칭얼거렸다. 희진 엄마, 집에 가. 광활한 법정에 울려 퍼진 맑은 아이의 목소리. 그 한마디의 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입을 뻐끔거리며 내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메마른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권력이나 썩어빠진 공장의 돈다발이 아니라 바로 저기 앉아있는 작고 따뜻한 가족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손은 영원히 그들에게 닿을 수 없게 되었다.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누명을 벗고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에 유리가 빌려준 돈을 보태어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권도진과 결혼하기 전 나는 동네에서 제법 솜씨 좋은 수선공이었다. 교도소 봉제 공장에서의 기나긴 노역이 아이러니하게도 내 두 손의 감각을 날카롭게 벼려놓았다. 연남동 한적한 골목에 차린 작은 맞춤 수선실은 입소문을 타고 금세 자리를 잡았다. 사장님, 이 원피스 허리선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러울까요? 지난달 새로 고용한 보조 재단사 지은 씨가 패턴실에서 줄자를 목에 걸고 나오며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재단 가위를 내려놓고 다가가 원단 허리선을 매만졌다. 이 손님은 체격이 약간 있으시니까 다트를 1cm만 더 깊게 파주세요. 그래야 입었을 때 배가 쏙 들어가 보이니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게 문이 열리며 유리가 양손 가득 커다란 제주산 한라봉을 들고 쾌활한 목소리로 들어왔다. 우리 수선실 백 사장님, 요새 돈 갈키로 긁어 모으신다며? 오늘 식당 브레이크 타임 일찍 걸어놓고 네 얼굴 보러 왔다. 나는 코너에 놓인 작은 찻상을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네가 물 올려서 차 좀 타. 나 이거 밑단만 마저 박으면 끝나. 오늘 세봄이 하원 내가 가기로 했거든. 유리는 큼지막한 한라봉 껍질을 까서 입에 쏙 넣으며 우물거렸다. 포천 권도진네 공장. 저번 달에 결국 은행에 압류당해서 통째로 넘어갔대. 그 콧대 높던 양 여사도 알거지 돼서 시골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집으로 쫓겨났다더라. 매일 대문 앞에 앉아서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쌍욕만 한대. 쯧쯧. 뿌린 대로 거둔 거지. 참 권도진 걔는 안에서 위안말기 판정받았다며? 지난주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서 동네 병원에 있다던데. 병원비도 없어서 다 죽어간대. 드르륵거리며 재봉틀을 밟던 내 발끝이 아주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리드미컬하게 움직였다. 그 집안일은 이제 관심 없어. 악을 심었으니 악을 거둔 거겠지. 내 머릿속엔 이제 이 가게랑 우리 세봄이뿐이야. 유리는 나를 보며 안도감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내가 비로소 짙은 어둠에서 완벽하게 걸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 4시가 넘어가고 나는 보조에게 마무리를 맡긴 뒤 가방을 챙겨 나섰다. 오후의 늦은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며 익숙한 골목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세보미의 유치원은 수선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철창 너머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한 세보미는 까르르 웃으며 개구리 모양 배낭을 메고 아장아장 달려나왔다. 엄마, 나는 두 팔을 벌려 나의 작은 천사를 번쩍 안아 올리고는 통통한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우리 세보미,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밥은 싹싹 다 먹었어? 네, 저 오늘 밥도 다 먹고 선생님한테 참 잘했어요. 스티커도 받았어요.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바닥에 붙은 별 모양 스티커를 내밀며 자랑했다. 아이고, 기특해라. 그럼 우리 딸이 좋아하는 따끈따끈한 계란빵 사 먹고 집에 갈까? 두 모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종알거리며 보도블록 위를 걸었다. 길모퉁이 노점상에서 고소하게 풍겨오는 계란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계란빵 2개를 사서 아이 손에 쥐어주었고 호호 불며 맛있게 먹는 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황혼의 붉은 빛이 아이의 보송보송한 뺨을 비추고 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다정하고 따스한 온기를 채워주었다. 거대한 저택도 비싼 외제차도 달콤한 가짜 맹세도 필요 없었다. 내게 허락된 진정한 평화는 그저 이렇게 눈부신 햇살 아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것, 더 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굽실거릴 필요 없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내 인생의 조종관은 온전히 나의 손에 쥐어 있었다.